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다 마쳤죠. 지난주 했던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다 마쳤고 이제 실무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9문제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문제는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고 있고요. 용어 정의가 있는데 2차 과목은 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소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용어 정의를 따로 했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법에도 있고 세법에도 있고 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만 해당됩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인데 외국인 특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를 둔다는 뜻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예외죠. 그러면 외국인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왜 예외를 둔다? 규제하려고 외국인들. 그래서 외국인 특례. 그래서 외국인이 뭐냐? 용어정의. 외국인은 외국 국가 또 해당되고요. 외국 법인, 그리고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해제 신고 등도 30일 이내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다운계약서 적으면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100분의 10 이하, 10분의 1, 10% 다 같은 말이죠. 법조문에는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10%라고 적었습니다.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감경하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스스로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백하면 과태료를 미리 하면 면제해 주고요. 신고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었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백하면 그 자백한 사람은 과태료를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매도인한테는 받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 지금 현재 현업에서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부 다운계약서를 적습니다. 마이너스 P가 아닌 곳은 마이너스 P면 적을 필요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다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적었다가 자진 신고하면 먼저 자진 신고한 사람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상가, 토지 임대차 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그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는 말은 공부상 용도, 건축물 대장상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것은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계속 유예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년 유예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돼서 지금 시행 4년이나 유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포상금 제도를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즉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쓰레기 몰래 버리는 것, 밤 10시 넘어서인가 몇 시 넘어서 가해하는 거 이런 거 신고하면 다 포상금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주택법에도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예를 들면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법에서도 그 포상금 제도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외국인에게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를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요즘 뉴스에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강남권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더라고요. 허가를 받으려면은 일단 자금 조달 계획을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투기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도 일종의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해제 누가 하는지 지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안에 있으면 서울시장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경기도하고 서울에 걸쳐 있으면 그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해제도 지정권자가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에서 거의 35문제, 최대 35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40문제 중에서. 오늘 하는 것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확인 설명서. 이거는 앞에 법령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게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법령, 이거는 법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는.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오는 건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점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한 80점 정도 80점 목표로 하면 돼요. 70점 목표로 하면 60점 간단한 나올까 말까예요. 한 10점 정도는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죠. 한 80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60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그 80점만 받으려면은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보시면 된다고. 한 번도 우리 책에 지금 출제됐던 걸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거 저보고 막 질문하더라고. 너 나오면 책임지냐 묻던데 책임은 못 집니다.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남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걸 앞으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것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거는 틀려줘야 돼요. 그는 예의상. 틀리라고 강사들도 못 맞춰요. 심지어 공법 저도 뭐 계속 인터넷에서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 해설 강의 한다고 강사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공법 같은 거 책 보고 법조문 보고 찾아도 다 못 풀겠다 하더라고. 자기도 한 60점밖에 못 받겠대. 본인도 강사도 심지어. 근데 그걸 갖다 100점 받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사이드에 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게, 왜냐하면 공법 같은 거는 워낙 양이 많은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그 중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안 정해져 있는 걸 내면은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건 틀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76페이지. 376페이지 앞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왔다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책에 없죠? 그 책에 표시 없는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굳이. 자, 근데 376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핵심 다지기 해가지고 중간에 있잖아요. 요거는 법령입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잖아요. 했잖아요. 이미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376페이지 그 신설된 게 추가된 게 4가지가 뭐냐면 3번 밑에 보면 3의 2라고 돼 있죠. 3의 2호라고 부르는데 이걸 법적으로는 그 시험에 뭐 3의 2호냐 항이냐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3의 2에 보니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주택임대차인 경우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왜 관리비를 설명하도록 바뀌었느냐 하면 취지가 건물주들이 관리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단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단국대학교 앞에 보니까
원룸이 연세가 600만 원이더라고. 연세 1년에 한 번 받는데 연세가 600만 원인데 차임 350, 관리비 250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건물주들한테 왜 이렇게 적었냐 했더니만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신고 안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신고하니까 세금 더 나오고 뭔가 혜택이 더 없대요. 신고 안 한 사람보다. 그래서 신고를 주인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꺼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관리비를 부풀리 뿌리면 중개보수 줄 때는 관리비 빼고 월세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원룸이에요. 원룸.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주체에 의해서 즉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잖아요. 그거는 속이는 게 없는데 그냥 원룸 같은 거는 제가 옛날에 할 때 보면 원룸은 관리비 55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요. 근데 관리비를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관리비를 안 쓰면 나중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은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의 2 밑줄 치놓으시라고 이거 우리 교재 376페이지.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요 세 개 밑줄 치놓으세요. 요게 신설됐습니다. 앞에 법령에서 다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6번에 다 있습니다. 10번이 뭡니까? 주택임대초보법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최우선 면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만약에 남의 집에 새를 살려면 가장 좋은 거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행복주택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가장 좋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이게 좋습니다. 이건 10년 동안 살 수 있죠. 2년마다 계속 연장하는데요. 어쨌든 이 보증보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 안 하면 이게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면 대체로 보험료가 0.15% 정도 합니다. 1억이면 1년에 보험료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 가입하려면 30만 원 내야 됩니다. 만약 2억이면 6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조금 보험료 요율은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평균적인 제가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암보험도 보면 나이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여자 남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죠. 그 보험료 이걸 일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에 보험료 요율이 얼마냐 이런 거 안 나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3의 2, 10번, 11번, 12번 요게 신설됐으니까 그것만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6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자, 그 다음에 조사 확인 방법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374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토지대장 여러분들이 그 지적법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하고 등기법을 공부하니까 이런 공부는 직접 한번 떼보는 게 좋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한번 떼보시라고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뭘 확인하느냐면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인 경우. 건물인 경우는 이런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 면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는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공부하셨겠지만 지적도, 임야도 도니까 도면이니까 그림이죠. 그림.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니까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생기는지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번 부여 방식은 북서기본법이라고 하죠. 북서기본법. 북서 쪽에서 북서기본법 들어봤어요 혹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번호를 부여한다 이 말이죠. 1번지, 2번지, 3번지가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야 찾아가기 쉽잖아요. 1, 2, 3, 4 했다가 또 10번 저 처음부터 시작하면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만약 우편 배달부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북서기본법이고 사행식이라고 합니다. 사행식.
사행식이 뭐예요? 뱀사자. 뱀이 기어가듯이 부여된다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사행식이라고 들어봤죠? 지금 들었어. 인터넷에 치봐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인터넷에 사행식이라고 치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마도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북서기본법 이게 사행식이라고 뱀 기어가듯이 제가 말했죠. 아까 1번지 2번지 했다가 3번지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시 부여된다고요. 사행식 나와요 안 나와요? 인터넷에 아직 안 나오나? 그래서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나와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부호, 약호로. 약호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천원, 차장. 아직 지적법은 안 했어요, 한 번도. 천원, 차장 이런 거 차장 천원인가? 차장 천원이나 천원 차장이나 뭐 어쨌든 그걸 암기는 해야 된다고. 요거는 두 문자 첫 대가리를 두 문자를 부호로 표시하지 않고 차문자 이음절을 부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원 차장, 차장 천원 뭐 어떻게 하든 지적법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차문자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이건 4개 외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첫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고 있죠. 천원, 차장, 차장, 천원.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차장 누나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성추행 당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나들이 막 몸으로 밀어넣고 이래도 가만히 있고 항의도 못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앞에 못 내리 부끄러워가지고 내린다 소리를 못해가지고 못 내리고 한 코스 더 가서 걸어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와가지고 촌놈이라고 놀리고 이러니까 막 말투가 이상하다고 시골 말 쓴다고 놀리고 이러니까 말 못해가지고 한 코스 더 갔다가 걸어서 학교 가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지목은 토지대장 그 정식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가 표시되어 있다고요. 오늘 한번 떼봐요. 이거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디 가면 뗄 수 있어요? 네? 네, 원래는 시청인데 동주민센터에서도 인터넷도 떼요.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할 줄 알면 해봐요. 근데 우리 나이 먹으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 잘 하는 게. 그 와이프는 저보다 좀 어리니까 그래도 이게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정부24에 들어가 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거 인정하고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가서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가서 하는 게 좋은데 와이프는 막 그 뭐하러 추운데 가려고 그러냐, 여기서 앉아서 떼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로또요, 로또. 진짜 안 맞아. 와이프하고는 완전히 너무. 또 맞으면 못 살 수도 있어요.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자, 면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오고요. 경계가 지적도 임야도 경계가 나온다. 경계가 이게 경계잖아요. 1번지하고 2번지하고 이게 사이가 경계죠. 경계. 이게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적도 도각선, 경계. 예,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형.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왔어. 이게 지금 실무잖아요. 실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실무거든요. 실무라는 거는 모든 과목이 다 실무예요. 세법도 실무고 지적법도 실무고 등기법도 실무고 공법도 실무죠. 실무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과목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과목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요. 이게 실무기 때문에 잡다한 거. 그래서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4번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형.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죠. 지세는 확인이 못해. 지세라는 건 뭐냐면 세, 기울기. 지세, 기울기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나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걸 지형도라 하고, 공법에서는 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위반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걸 지형도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하고요. 381페이지. 요 지금까지는 지적법을 했고요. 381페이지 분묘기지권, 요거는 사실은 민법이에요. 민법,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민법에서 물권은 민법의 물권 법정주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임의로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약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법에 없는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돈 1,000만 원 받기로 한다.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근데 해도 됩니다. 그건. 근데 물권은 임의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딱 8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문법에 규정된 건 8가지밖에 없는데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밖에 없죠. 8개. 그런데 관습법상 물권이 2개가 딱 더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2개밖에 없습니다. 소위 통행권 이런 거는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뉴스에 간혹 보면 갑자기 멀쩡하게 잘 다니는 길을 갖다가 철조망으로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막고 땅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왜? 물권으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면 뭐 교통방해죄라든가 다른 걸로 가지고 이제 긁어 넘어지더라도 사실상 그 행정관청에서도 거의 방치합니다. 자기 땅에 철조망 치는데 그걸 막기가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이게 형제간이 9명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안 울었거든요. 제가 20년간 모셔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막 잘 돌아가셨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던 형제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저놈의 자식 저거는 울지도 않고 저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만 요거도 먹었어요. 막 우는 사람 보고는 아이고 저거 효년에 잘 울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살았을 때 불효한 사람일수록 이거 죽으니까 또 막 생전 살았을 때 10년 동안 안 오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1년에 2번씩 찾아가서 절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저는 지금 10년 동안 안 갔거든. 어머니 산소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살아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잘해주고 죽으면 안 해도 된다. 저는 그 유언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 제가 2,000 쌀밥 먹으러 또 오고 이랬거든. 어머니 모시고. 그때 20년 전에 6,000원 했어. 2,000 쌀밥이. 지금은 엄청 비싸더라고. 지금 한 2만 원 가까이 2만 원 넘죠. 그때 6,000원 했어. 한 2000년대 초반에 6,000원 했거든요. 상 큰 거 들고 와서 뭐 이래주고 이러더라고. 그때 6,000원. 어머니가 맛있다고 해서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멀리서. 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른 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그 매장이 안 됩니다. 화장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만 일본 같은 데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옛날에 막 10,000명씩 이렇게 죽으니까 갑자기 화장장에 화장할 데가 없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장한 적은 있었지만 중국, 일본만 해도 매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매장 문화가 아직도 있죠.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땅에다 묘를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봉제사하고 관리해 왔다면 봉제사가 제사 지내고 거기서 뭐 절하고 이런 거 하고 봉사는 뭐예요? 불초하고 이렇게 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관리 안 하고 묘만 써놓고 방치해버리면 한 5년만 지나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많이 나더라고. 묘에 보면 저도 그 불초하러 가보면 그 관리 안 하면 이게 묘인지 산인지 모르니까 그거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묘를 설치해놓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봉제사하고 관리를 해왔다면 나무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그 남은 땅이라도 계속해서 봉제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땅 주인은 묘 파내라 이런 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묘, 영아 파묘도 있고요. 이런 거 묘 손대는 걸 엄청나게 하여튼 무거운 범죄로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자,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이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국어적으로 보면 땅지자, 윗상자,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냥 국어적으로 풀어보면 지상권, 지역권에 유사한 게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물권입니다. 채권이 아니고 물권. 자, 이 분묘기지권이 그걸 나무 땅에다 설치해놓고 계속 묘 안판에도 되고 관리를 하려면은 봉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법상 묘를 설치하려면 봉분, 위로 불룩하게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안 매장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는 봉화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가봤는데 거기는 평장이더라고. 평장, 평평하게 해놓고요. 그 유골, 뼈를 가른 걸 유골이라고 하죠. 뼈 가루를 땅에 묻어놓고 그 위에 돌을 하나 얹어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가보니까. 그런 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단체에서는 그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니까 파내라 이렇게 뭐 했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돼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15년밖에 매장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30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하고 최대 60년밖에 안 되죠. 그 지금 뭐 저도 매형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연장, 그 수목장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60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하고 돈을 받더라고요. 나무 하나 있고 나무 밑에다 그냥 묻어주는데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더라고요. 이게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대 60년밖에 매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되고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요. 가묘, 예장 같은 말입니다. 가묘하고 예장이 같은 말이라고요. 가짜묘고 가묘고 예장은 미리 예습, 복습, 예습할 때 예자잖아요. 미리 예방 이런 거 할 때 예자죠. 그래서 미리 묻어놓은 묘, 즉 뭐예요? 명단 자리 잡아놓으려고. 저도 시골에 갔더니만 작은아버지 묘 옆에 조그만한 장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숙모 살아계시는데 조그만한 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모 보고 저거는 누구 묘인데요? 물어보니까 나 들어가면 나 죽으면 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가묘잖아요. 예장, 미리 묻어놓은 거. 그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됩니다. 주인이 묘 설치하라고 승낙을 했으면, 주인이 땅 주인한테 묘 설치해도 됩니까? 물어서 설치하라 이렇게 해놓고 오늘 설치하라 해놓고 내일 마음 바뀌어가지고 파내라, 이건 안 돼요. 한번 설치하라고 했으면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미리 요건 3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몰라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묘 설치해도 된다 했으면 영구무한히 파내라 소리를 못한다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승낙을 해준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무단 설치 후, 보통은 무단 설치에, 저도 시골에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건 아니고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중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형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형님이 제 친형님인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서류상 보니까 양자가 가지고 저하고 사촌이더라고요. 옛날에 양자 가는 게 있어.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큰아버지 앞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 군대도 안 갔어요. 옛날에는 독자면 군대도 안 갔거든요. 옛날에는 아들 혼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자를 가가지고 있더라고. 서류상 족보에는. 자, 20년간 무단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하는데,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이다. 장남이 시효취득한다는 이야기. 장남이. 우리도 뭐 제사 지낼 때 보면 형제간이 9명인데 장손, 큰형님 아들이 제사 주제자예요. 저는 지금 마당에서 지내야 돼.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카가 앞에서 절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 저는 요즘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종손이 제사 주제자입니다.
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도 성립한다. 즉 자기 산에다가 자기 조상들 묘를 설치해놓고 그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이장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땅을 팔았으면 묘는 그대로 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죠. 이제 3번 때문에 중개할 때는 묘가 많이 있으면 묘 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특이하게 적는 게 좋겠죠.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요. 땅 주인은 뭐 예를 들면 골프장 한다고 뭐 개발하려고 땅을 샀는데 묘 있으면 개발하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이장해 준다 해놓고 팔고 나면 또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팔려고 하면 미리 이장해놓고 묘 다 없애놓고 파는 게 더 좋아요. 팔고 나면 이장해주겠다 말로만 이장해준다 해놓고 팔고 나면은 이장하려고 했는데 어디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장하면 다 죽는다 하더라.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묘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땅 중개할 때는. 산에 올라가 보면 묘 없는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명산에 명당 자리 없다. 직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묘자리 잡는 사람들이. 계룡산이나 뭐 설악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는 묘 거의 없어요. 그까지 묘 들고 올라가지도 못해. 설악산 꼭대기까지. 그 묘가 어디 있냐면 전부 다 그 평지하고 이 사이에 산하고 사이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완전 꼭대기에는 잘 없어요. 묘가 거의.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게 세 가지다. 주인 동의 받아서 설치하는 것. 주인 동의 안 받고 그냥 설치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세 번째는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시효취득을 하면 무상지료였는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는 줘야 된다. 지료, 땅 사용 대가가 지료죠. 사용료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영구무한이 존속된다. 근데 최근에 24년도 판례도 나왔는데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 민법에서 타주점유라는 건 뭐예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거죠. 자주점유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해야 시효취득을 하잖아요. 토지 소유권을. 그래서 20년 동안 점유하고 봉제사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라고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지 토지 소유권까지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성이 뭐냐면 봉분 뒤에 이게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걸 이걸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를 쌍문 형태로 합장하는 것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쌍분이라는 건 봉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이죠. 보통 쌍분이 많은데 단분도 있어. 다산 정약용 선생 묘는 가보니까 저기 팔당댐 있는 데 가보면 정약용 선생님 묘는 봉분은 하나인데 그게 배우자 둘이 합장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석에 보면 누구 지 묘 이름이 2명 적혀 있어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제가 제사 지내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3명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누군데요? 지금 3명이나 있네요.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3번째 할머니 자손이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태어날 확률 거의 없죠. 3번째.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계속 여자 새로 구했잖아요. 아들 낳을 때까지. 저는 우리 정조 할머니는 3명이더라고. 3명. 못 봤어. 정조 할머니 못 봤어요. 저는 지금 같으면 시대를 잘 만나서 태어났지. 지금 같았으면 태어날 확률이 지금 9형제 9남매 중에서 지금 8번째 태어났지. 정조 할머니 3명이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자,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그 2001년 1월 13일이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죽은 사람은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무 땅에다가 20년 넘게 묻어놔도 이제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 가봐도 묘가 없어요. 북경 이런 시내 근처에는 없어요. 중국도 워낙 땅이 넓으니까 저 동북 삼성 완전 시골에 가면 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북경 근처에는 묘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도 쭉 올라가 보면 북한산 뭐 낮은 데 가보면 전부 묘 있어요. 시험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시험이 분묘기지권 위주로 나왔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돼 가지고 나무 땅에다 묘 설치하면 안 되도록, 이때까지는 지금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유골 뿌리는 게 불법이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합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 같더라고. 이제 그 바다에 뿌리는 것도. 자, 매장,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 하고요. 용어쟁입니다. 용어쟁이.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이고요. 불에 태우는 것도 태우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불법으로 막 묘 이장할 때 그냥 그 묘 옆에서 태우고 이런 것도 이때 그러면 안 돼요. 불법이죠. 화장장에서만 가능하잖아요. 화장장에서만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스님들 다비시 가는 것은 사찰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워낙 불교계 힘이 세니까 스님들 그 화장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래버리면은 또 가만 안 있고 들고 일어나겠죠. 종교단체는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어느 종교단체든지 간에 불교든 기독교든. 그래서 화장장에서 하거나 또는 스님들, 예외가 허용되는 건 스님들 다비시 가는 것만 허용되어 있어요. 화장장 아닌 곳에서 가능한 것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뼈 가루입니다. 뼈의 가루, 유골의 골분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 뼈 가루지 살은 사람 뼈 가루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골, 죽은 사람 뼈의 가루를 골분이라고 합니다.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산 밑에 살았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소나무에다가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해가지고 장남 이름 적어놨더라고요. 그 소나무 밑에다가 가루를 묻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골분을. 이게 자연장이라고. 자연장. 개장, 옮기는 걸 개장이, 우리 이장이라는 말을 하죠.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봉안,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불렀어요. 납골 땅이 지금은 봉안 땅이에요. 납골은 일본식 한자고요. 봉안은 한국식 한자랍니다. 봉사하다 할 때 밭들 봉자, 안치하다, 밭들을 안치하는 게 봉안이에요. 옛날 납골,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걸 봉안이라고 하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다. 그러면 묘지하고 분묘가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하고 분묘. 공동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가족묘지 안에는 분묘가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라고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공동묘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분묘기지권은 앞에서 말했던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우리는 땅속에 3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이고요.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그 매장된 시설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게 출제돼서 6개월 이내, 2년 이내 X로 나왔어요. 1년 이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2001년 1월 13일로부터 60년 지나야 되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2064년이나 되어야 이게 일어날 텐데 그건 저는 그때 100살 넘어가지고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아직 그러니까 한 번도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분묘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제곱미터면 면적 큰 거예요. 이거 행복주택 이런 거 30제곱미터 안 돼요. 30제곱미터 5m 6m잖아요. 가로 세로 5m 6m면 5, 6, 30, 30제곱미터죠. 꽤 넓죠.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 15제곱미터인데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다 X로 출제됐어요. 단부는 10이니까 둘이 합하면 20제곱미터 같은데 15라고요. 15.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면 가족묘지가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가족묘지 안에는 몇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묘지가 100제곱미터고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이 10제곱미터니까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자,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전허가가 있는데요. 신고, 허가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신고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 뭐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소리가 허가 받고 말하세요. 말 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게 허가죠. 신고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해버리면 되는 게 신고라고요. 근데 허가는 말하지 마시오, 발언권 없습니다 이러면 말 못하는 게 허가라고요. 허가받아라고 이야기하더니 보니까 재판관이. 자,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게 뭐냐, 화장, 개장 미리 신고, 화장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요. 개장 옮기는 것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게 매장, 그 다음에 개인묘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쵸? 또 뭐 부모님들 많이 가족들 많이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신고해 본 적 없고요. 제가 시군구에 신고하는데 시군구에 전화해서 신고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번 달에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법을 몰라가지고 지키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 왜? 시험에 안 내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시험에 거의 안 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전허가는 이 무슨 말이에요? 사전허가를 받아라 이 말은 이거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예요 이게?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자연장지 이런 거는 면적이 많이 점유를 하게 되잖아요. 가족묘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전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묘의 99%는 다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대통령 출마하려니까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뭐 그 묘지가 밭에다가, 옛날 시골에 그런 거 많잖아요. 밭에다가 부모님 묘를 동생 밭에다가, 동생 자기 땅에다가 이낙연 총리 동생, 전 총리 동생 밭에다가 설치해놨나 보더라고요. 그 고발당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농지법 위반. 농지법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허가받거나 전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발당했어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제주도에 있는 조상묘 문제가 됐었고요. 다 긁고 넘어지면 문제 안 될 묘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법을 잘 모르니까 일부러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사법고시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위반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인데요. 요거는 공법에서 농지법은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법에 보면 맨 마지막에 농지법이 있죠.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는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밭갈경자,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가가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다만 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면 파면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뭐 형사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형법 위반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 위반에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형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개별법에서.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사를 안 지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농지법에 있다고 개별법에서. 그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농지가 뭐냐면 용어쟁이가 전답가수어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지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전답가수어는 무조건 농지라고 농사를 짓는 땅이든 안 짓는 땅이든. 그리고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3년 이상 사용한 땅은 농지입니다. 이게 중개실무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돼. 집터였다고요. 지목이 된데 여기에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배추를 집터에다가 집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시골에 가면 빈 집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어요. 지목은 뭐라고요? 대라고요. 그러면 이건 농지입니다. 3년 이상 실제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집터에다가 다시 3년 후에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걸 내야 돼. 농지를 갖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민원 넣으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빨리 배추 뽑아내고 농사 지었다 소리 안 하면 모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요즘은 위성사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천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마을 이장 이런 사람들이 민원 넣겠다 빨리 나한테 돈 안 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대요. 제 친구 이천에 땅 사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마을 청년들이 맨날 들어갈 때마다 뭐 밥 사줘야 되고 미치겠대요. 그럼 텃세가 심하대요. 엄청나게.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고추 말려야 된다. 나한테 내가 말려줄게. 내가 말려주니까 말리는 값 200만 원 달라. 고추 다 팔아도 100만 원도 안 되는데 200만 원 말리는 값 200만 원 달라고 이런데요. 그 팔라고 해도 팔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농막처럼 지어놓고 거기 자고 그러니까 그 농막에서 자면 불법인 거 알죠? 이렇게 바뀌는데 그건 농막이 아니고 생활형 쉼터, 체류형 쉼터로 바뀐 게 아니라 농막은 농막대로 있고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농막은 옛날에 2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했고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10평까지 가능하고요. 잠도 자도 되고 이제 밥도 해먹어도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잠은 자도 되지만 숙박업은 안 돼요.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안 된다고요. 그 마을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법을. 그래가지고 그 민원 넣겠다. 지금 이게 배추 농사 짓던 거 농지에다 짓는 거 신고하면 돈 나오는 거 벌금 나오는 거 알지? 벌금은 아니고 이게 농지 전용 부담금인데 그냥 동네 말로 벌금 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하고 이런데요. 못 판다니까 팔기도 힘들어요. 그 마을 주민들 협조 없이는 팔기도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땅이 막상 땅은 사는 거는 쉽지만 파는 거는 어려워요. 저도 많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사는 거는 쉬운데 파는 거는 내가 딱 팔 시점에 마음대로 팔 수는 없어요.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토지는. 자, 농업인 용어쟁이 이거는 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 없고 공법에 나올 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지, 농업인 이런 용어쟁이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와이프한테 기촌하자, 기농하면 기촌은 그냥 촌에 가서 사는 거고, 기농은 농사를 주업을 하는 게 기농이죠. 농사 안 지으면 못 먹고 사는 게 기농이잖아요. 기촌은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살자 이러니까 너 혼자 가라. 집 여기서 내 혼자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가서 배추 농사하고 지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배우자가 가자고 하면 너 먼저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돼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양평 같은 데 이런 데는 군이잖아요. 군인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 가지고 혜택이 더 많아요. 시보다, 여주 시보다. 여주가 인구가 더 작은데 여주는 시고 양평은 군이잖아요. 인구는 오히려 양평이 더 많은데도. 그러면 농업인인 경우는 농가주택 짓는 거는 어디든지 지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지을 수도 있다고요.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직은 농지법 안 했죠. 그 공법에 국토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역지구 구역이 있잖아요. 뉴스에 저 강원도 어디 속초에 보니까 뭐 놀이기구를 이게 돌아가는 거 뭐라고 하지? 그 뺑뺑 돌아가는 거 그걸 지어놨는데 관람차 그거 철거해야 되는데 그게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거든요. 국토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건 자연녹지인데 그걸 설치해놔가지고 지금 철거 명령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연녹지인데 절대로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하잖아요. 룸사롱 이런 거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런 데는 안 돼요. 근데 그 지금 속초에 자연녹지 지역에 관람차를 해놨대. 그래서 지금 지자체 그 주변에 상인들은 민원 넣고 난리래. 그게 손님들이 오고 이런 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거 철거하면 우리 망한다. 막 집단 민원 넣고 이래서 골 아프다 하더라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이제 다음에 하면 그걸 처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도나도 법을 안 지키면. 어쨌든 농업인들은 그렇게 농업진흥지역 그냥 쉽게 말하면 경지정리된 논바닥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농업인은. 근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못 짓는다고 그런데 집을. 그러니까 먼저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골에 농업인 인정받기 가장 좋은 게 이건데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120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도 시골에서 도라지 같은 거 많이 캤었거든요. 옛날 도라지는 알아요. 왜냐면 도라지는 딱 꽃이 피면 보라색 이 꽃이 보고 도라지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시골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시골에서 다녀가지고. 그럼 시골 5일장에 가서 팔면은 인정 못 받아요. 영수증도 없고 정빙이 없잖아요. 그 농협에 갖다 팔고 농협에 영수증 받아놔야 돼. 120만 원 이상 팔았다는 걸. 그래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항상 증거가 중요하죠. 그 만약에 실제 농지를 취득했다가 농사를 지으면 실제 제촌 작용하면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경되죠. 그럼 농사 지었다는 걸 입증하려면은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농약도 사고 비료도 사고 이런 걸 증빙을 남겨놔야 된다고. 잘 인정 안 돼요. 실제 농사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짓지도 않고 거짓말 시키면 인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농사 지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거짓말 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뭐 지었냐 갑자기 물으면. 실제로 지었으면 기억을 진실이 있다면 다 기억을 하겠지만 8년 동안 뭐 지었는데요. 연도별로 말해보세요. 이러면 계속 농사 지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지은 사람은 갑자기 8년 동안 지은 거 다 말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버벅거리고 금세 안다고. 그러면 이제 심지어 통신기록조회도 안 돼요. 휴대폰 기지국 이거 확인하면 그게 그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대요. 그럼 뭐 낮에 다른 데 다녔는데 하면 그럼 밤에라도 한 번은 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즘은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 요즘 뭐 그 정치인들 보니까 무슨 텔레그램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뭐 비아폰 이런 걸로 하잖아요. 증거 안 남기는 거. 이 휴대폰 가지고 하면 다 증거가 남으니까. 자, 농업인 요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원래 농지 소유 상한이 없는데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시구 읍면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매매계약 효력 요건은 아니다. 공법 판례가 나온다면 요 판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법은 판례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게 판례거든요. 나온다면 요거 하나밖에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모두 특례가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내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농지 임대차입니다. 원칙은 농지는 임대차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때에는 서명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3년 했으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다. 바뀐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임차권이 있음을. 원래 민법에서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나 안 나가고 계속 계약기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다. 우리 주택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주인 바뀌어도 2년 계약했으면 2년은 살 수 있잖아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그게 대항력이라고요. 자, 최단기 존속기간 3년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고요. 법정갱신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됩니다. 또 3년이 연장됩니다. 원래 위탁경영 주인이 직접 농사 지어야 되는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0살 넘고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이제 다른 데 세를 놓을 수도 있다. 원칙은 직접 농사 지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시골에 가보면 60세 최고 어립니다. 지금 형님이 72살인데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90 넘으신 분이. 어제 연수교육, 개혁공개사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30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30년생이면 96살이에요. 96살. 96살인데 와가지고 자꾸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막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귀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 강사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자꾸 묻더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안 들린다더라고요. 귀가. 원래 나이 많으면 그렇더라고. 텔레비 보면서도 연속극 보면서도 계속 욕하면서 보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봐요.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벌금은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농사 안 지으면 농사 지을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다만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리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도 매수 청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기관 등이 매수할 때는 항상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리베이트 받고 비싸게 사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국가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를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매년 부과합니다. 새로운 만약에 이행을 하면, 농사를 지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확인설명서 서식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